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그 렌치 현 총리가 졌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물러나겠다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이슈가 무슨 은행 인재 건전성 문제 또 이탈렉시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면서 유럽에 좀 소용돌이가 생긴 것 같고, 그죠? 미국은 뭐 고용 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워낙 다들 잘 나온 상태여서 금리 문제가 이제 또 좀 걸리게 될 것 같고, 그 동시에 뭐 잘하면 사상 최대 또 신고가 한번 주가로서는 신고가를 한번 찍을 수 있는 계기도 온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렇게 유럽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도 한번 좀 재점검 좀 하고. 그 이탈리아 이렇게 부결돼서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생겼는데 일단 이탈리아 은행들이 자본 건전성을 좀 확충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그 되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네. 그래서 뭐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받아들여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이탈리아 국민투표 자체가 문제가 네. 생겼던 이유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투표만 가지고는 이탈리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산되지는 않았었죠. 네. 문제는 마테오 렌치 이제 총리가 네. 여기다 갑자기 또 부결되면 나 그만둘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기 직을 거리면서 정부의 이제 존재. 네.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부실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여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탈리아 정부 자체에서 이거를 구제 금융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재정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었는데 네. 정부가 사라져 버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11월 28일 날 네. 이제 드라기 총재가 EU 의회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 부결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이 되면 우리가 나서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긴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 생겼던 BBVA 같은 경우가 10억 유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7일 날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한 50억 유로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전히 좀 부정한 상황이고 BBVA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 11월 중순에 파이낸스타임즈에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8개 은행이 파산이 된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탈리아 국민투표 자체가 문제는 정부의 이제 존립 자체, 정부의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뭐 지금 현재 뭐 오성운동이라든지 뭐 제1야당이 이제 뭐 득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뭐 유로존 이탈이냐 뭐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불확실성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ECB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018년도 5월달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총선 자체가 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연초에 이제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쪽에서는 뭐 마테오 렌치가 그만뒀지만 그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내각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총선을 2018년도까지 그냥 그대로 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그 오성인가 뭔가 그쪽에서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는 건가요? 일단 지난 11월 달, 9월 달만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32%, 그다음에 오성운동이 한 28% 정도였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브렉시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런 계속적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정치판에 대한 그 불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이게 지난번 이제 그리스의 시리자 당이 그 신생 정당인데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그리스 뭐 그렉시트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결국은 뭐 시리자 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완화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그걸 가지고 미리 뭐 오성운동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악재였으면 주가가 빠졌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빠지고 예를 들면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로는 저 약세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시장의 반응은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유로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고 그 다음에 독일 채권은 올랐다가 빠졌고 주가는 뭐 폭등을 했잖아요. 네. 월화수 3일에 걸쳐서 오늘 이제 그 22 그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있을 거예요. 오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지금 확정적이잖아요. 한다고 하는 게.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번에 이제 드라기가 11월이 아니라 10월이었죠, 그죠? 11월은 안 했던 것 같고 10월 달에 할 때 12월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긴축 모드로 돌아가니까 유럽도 그동안에 이제 통화 정책의 한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해봐야 소용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QE를 연장하긴 할 거다. 지금 시장의 생각은 한 6개월 정도 연장하지 않겠냐 QE를.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호키시한 멘트를 할 거다. 그래서 네. 밸런스한 입장을 취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봤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저 모양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뭐 드라기가 뭐 하겠어? 예. 또 시장을 뭐 이렇게 잘 달래주겠지. 네. 거꾸로 굉장한 안도감을 가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뭐 정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뭐 그 스페인도 그 정부가 구성이 안 된 상태로 거의 1년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경제는 오히려 그 1년 동안에 더 좋아졌거든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과거에 이제 행정부 과도 내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탈리아도 그런 그 행정부 과도 내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메인 중심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오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빨리 선거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선거가 있고 오성운동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로 탈퇴 이슈가 다시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안에는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잘 됐지 뭐 드라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행정부가 끌고 가는 과도 내각으로 가게 되면 은행 자본 확충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진행이 제대로 진행을 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완전 히 진공 상태로 가면야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성운동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년 초에 총선을 하자. 조기 총선. 네, 그 문제가 부각이 되는지 여부가 좀 가장 관건인데 네. 일단 거기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탈퇴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탈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로존 탈퇴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60% 70% 정도는 유로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그래요? 모습, 그런 강한 모습이고 사실은 이탈리아 국민투표 이전에 이미 네. 반응을 했었어요. 시장은. 갖고 지난 8월달에 이탈리아 법원이 이거를 국민투표 붙여야 된다. 딱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1% 미만이었다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고 그때 이제 뭐 10월 달부터 이제 찬성보다도 부결이 더 많아졌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한때 2%가 넘었었죠. 이제 그랬다가 결국 국민투표 부결이 딱 되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국제금리 빠지고 네. 유로존도 아마 그때 우리 장중이었을 겁니다. 장중에 그 딱 발표되고 나서 유로화가 한 1.5% 정도 급락을 한. 이제 달러 대비 엄청나게 약세를 보였다가 재차 다시 유럽 장중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 빠졌던 건 아시아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날. 빠졌죠. 내 주식은 빠져도 빠지고 올라도 빠지고 계속 빠져서 지금은. 하여간 난 이탈리아 신용평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B등급으로 내려갔네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바꾸고. 그죠? 그럼 뭐 사실은 그럼 시장에서는 일단 큰 요동은 일시적인 충격 이외에 큰 요동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이미 되는 거고. 이제 네. 부결 전까지 그 투표 전까지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랬기 때문에. 네. 큰 요동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만 딱 요동을 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엄청나게 반대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죠. 그날 하루에 네. 유로의 변동폭을 보면 거의 거의 2% 2%. 이상이었고 아, 그랬나요? 주가도 2%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로 지난번 트럼프하고 똑같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한 2%씩 올랐으니까 아, 시장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던 거죠. 아, 그때 이제 그렇게. 빠졌던 거는 이제 이탈리아 은행들만 BBVA라든지 이런 데가 한 5%에서 6% 정도 빠졌고요. 네, 은행들은 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1% 마이너스였다가 약보합으로 끝났고 나머지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럼 유로화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 유로화가 장기적으로 1.32달러부터 네. 몇 년간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내려오고 있죠. 최근에도 1.12달러를 상향 돌파했다가 그 또 이탈리아 문제가 부각되면서 떨어지다가 최근에 쇼커버로 반등을 했지만 이게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고 내년에는 이제 그 독일하고 프랑스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내 그 좌파가 득세하면서 네. 좀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네. 그런 게 부각되면 좀 유로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 탈퇴를 하나? 근데 이제 그 지금 잘하면 독일 하나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김문일 연구위원 같은 시각도 있고요. 네. 컨센서스일 것 같고요. 그 반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 102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유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하고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 인덱스의 거의 50% 가까이가 유로기 때문에 유로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시장에 뭐 한 30년 가까이 있어봤지만 우리가 뭐 예측한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뭐 몇 개월 뒤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마 지난주까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확연히 다른 모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패턴들이. 왜냐하면 이제 아까 환율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그 당선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은 달러 강세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머징 통화 급락이었고, 그다음에 선진국 주식은 많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머징 주식은 빠졌고, 채권은 폭락했고 이런 모양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로 가면서 제일 약세로 갔던 거는 유로도 약세였지만 이제 엔화가 이제 급락했었고, 근데 그런 전반적인 방향성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더 이상 달러는 강세로 안 가고,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이슈도 나왔지만 유로는 오히려 강세로 돌아섰고, 어제 같은 경우 엔화도 강세로 돌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지표, 뭐 경제 지표 아무리 좋게 나와도 미국의 채권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슈들은 반영이 다 많이 된 것 같아요. 선반영됐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환율이 한 10원 빠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조짐은 사실 어제도 있었거든요. 어제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샀는데
외국인들은 어제 그 많이 팔았어요. $1 시장에서. 그러니까 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원화 바이, 달러 숏 이 포지션들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뭐 하긴 하겠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다만 이제 포인트는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몇 번이나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얘기하시겠지만. 그거 좀 뒤에 가서 얘기하시죠. 내년에 몇 번이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방향에서 네.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N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는 아까 보니까 113.50엔 정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달러의 환율이 105엔부터 급등했거든요. 최근 110.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게 그러니까 큰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의 환율이 다시 뭐 110엔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좀 의미가 있지만 아직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1엔도 바뀌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예, 지금 달러의 환율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약간 N은 아예 추세까지 안 바뀌었다. 특히 그 FOMC 다음에 BOJ가 있거든요. 만약 FOMC 이번에 금리 올리면은 그 일본 물가 그 엔화 강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거기도 좀 그 ETF 매입 확대나 그런 대책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엔 환율은 현재는 위쪽으로 보고 있고요. 아, 위쪽을 보고 있다. 예. 많이 내려온 거죠, N이? 원년이요. 야, 원년이요. 원년은 그렇죠. 한 1,020원, 1,030원 레벨인데 네. 지금 엔 달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엔 달러를 규정하는 거는 양국의 금리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BOJ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구로다가 아주 그 능구렁인데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능구렁이고 거짓말쟁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다 능구렁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아닌가요?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기가 막힌 수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할 때 무슨 뭐 양차 완화를 늘린 게 아니고 장기 금리를 0%에 맞추겠다 이렇게.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그 장기 금리는 고정돼 있다고 시장이 믿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금리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주춤하는 거는 더 이상 이번 주 들어서는 미국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돼 있고 이건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더 이상 엔화가 약세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엔 달러 엔을 보는 시각은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아닌가에 따라서 아마 정석 변수로 결정되지 뭐 않겠냐. 그러겠네요. 뭐 그거는 그러겠죠. 예. 결국 미국을 가봐야 되겠네요. 미국은 가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그렇죠. 한도 일단 올라갔고요. 그러니까요. 미국을 한번 가보죠. 예, 가야지. 자, 일단 실업률. 뭐 요즘 본 중에는 최저죠? 4점 몇이요? 4.6. 4.6에 나올 수 있는 실업률이지 미국이. 난 예전에는 그거 더 낮았으니까요. 아, 물론 그건 아주 옛날 얘기죠. 그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자연 실업률이 올라간 거다, 무슨 뭐 이력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 쭉쭉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 되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러고 뭐 얘기하니까 최근에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을 5%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꽤 상당 기간 지금 온 건데.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왔는데 예. 이번에 그 실업률이 낮아진 거는 고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경제 활동 참가하는 그 인구가 줄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숫자상의 이슈예요. 근데 이제 그런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한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저는 아직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체계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은 뭐 난리 나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불법이면 다 막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하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뭐 실업률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럼 임금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는 올라갈 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고용에 대한 이슈는 아마 트럼프의 경제정책, 뭐 이민정책 이런 거하고 묶어서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근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전에 피셔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대부분 다 완전 고용에 다가왔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해왔었던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 참여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 0.1% 빠졌고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향후에가 문제인데요. 네. 일단 불법 이민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불법 체류자, 불법, 노동자. 불법 체류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0만 명이 멕시코 네. 사람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전체 다 쫓아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범법자만 예,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300만 명 네. 이제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바뀌고 상황이고요. 있죠. 네. 일단 300만 명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돈 엄청나게 월급 많은 이제 그런 일들보다는 이제 좀 저임금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미국의 실제 국민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단순하게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올리게 되면 결국 인플레가 올라가고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은 지난 6월달에 이제 무디스가 이제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보면 결국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고용을 쫓아내면 고용이 문제가 생기고 그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처음에는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뭐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2017년, 18년도에는 트럼프 정책대로 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무디스의 그런 정치적인 그 방향성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막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공약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바뀌겠죠. 선거 끝났으니까. 그건 다 바뀌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 대선도 한번 보세요. 대선 공약 다 지켜지는 거 봤나? 그러게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건 그대로 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퓰리즘으로 이 좀 성난 민심을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주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아마 할 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캠페인 과정에서도 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되면 안 한다 이런 속으로. 토대는 얘기를 다 했겠죠. 그렇죠. 예, 기분 좋게 얘기는 다 했을 텐데. 고용지표 자체도 잘 나왔죠.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 비농업 고용자 수도 자체도 뭐 상당히 잘 나왔고요. 예. 이 전월에 비해서도 뭐 그다음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 시장 예상치 어느 정도 됐었어요? 15만 건 정도. 아,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거 그보다 17만이면 잘 나왔네. 건 정도 나왔으니까 잘 음. 나왔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용은 정말 좋아. 정말 좋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지는 않아. 그런데 야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마침 시간당 임금이 0.14%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분 좋겠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어저께 이제 S&P마저도 거기에 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뭐 보였다라고 보시면 어제 될 것 난리 같아요. 났죠. 어제 엄청 네. 올랐는데 네, 많이 올라.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른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경제 지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내각을 발표했잖아요. 네. 네. 장관들 인선을 발표했는데 완전 보니까 이 사기더라고요. 왜냐면 트럼프가 원래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얻었잖아요. 네. 뭐 백인들 그 블루 칼라들을 자기가 대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보니까 내각에 들어온 사람은 이건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그렇죠. 그래서 뭐, 전부 다죠, 전부 다. 뭐 무슨 신조어가 생겼던데요. 뭐죠? 뭐 자일리언이에요? 뭐 해갖고 보니까 뭐 재무장관 우리 뭐 MB 때랑 똑같습니다. 네. 아니 MB 때 장관 들어간 우리도 장관 MB 때 아니 장관 그 정도가 들어가려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들어온 거기하고 사람들은 뭐 게임이 다르니까. 뭐 상무장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무슨 헤지펀드 매니저, 뭐 프라이빗 에쿼티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재무장관, 상무장관을 그렇죠.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뭐 조단이고 이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생각했냐? 야, 지나 내나 똑같다는 거죠. 자본의 속성상 저놈이 똑같은 놈이 들어가네? 그러면 문제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인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이 딱 느낀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되고 나서 처음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 무슨 프랑크 앤 도드법인가요? 네. 그죠? 그렇게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 딱 첫 번째 일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시장이 쟤도 결국은 그놈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마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우리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틀림없이 금리 인상은 그냥 할 것 같고. 안 하면 시장에 폭락. 더 문제죠. 그렇죠. 안 하면 더 문제죠. 그러니까 12월 달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96%가 25bp고 4%가 50bp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0bp까지 나올 정도면 지금 이제 시장이 좋긴 좋다는 얘기인데. 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종합적으로 딱 판단해서 얘기해 주시죠. 저는 우선 그 내년 4월에 첫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3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그 유럽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미국이 그 달러 강세가 문제가 되자 네. 플라자 합의를 했거든요. 그 무역수지 적자가 문제가 돼서. 네. 근데 10년 뒤에는 오히려 달러 강세를 만드는 역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자 달러의 약세를 조장해서 이제 좀 무역수지를 좋게 만들자. 네. 근데 이게 무역수지가 환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이 약해지면서 역플라자라면서 달러 강세라니까 세계 자본이 다 그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 그 소로스가 그 영국에서 대박을 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하람 탈퇴가 그 이슈가 됐는데요. 그때 그 독일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자금이 다 독일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소로스 펀드의 드래켄밀러가 그 마르콰를 대검에서 되게 수익을 크게 냈거든요. 네. 또 그 소로스도 그때 많은 금액을 벌었고요. 그거와 같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독일의 금리 인상이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국가는 틀리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강세에도 미국 수익이 꾸준한 이유도 있고 환차 혜택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고 그다음에 GDP에서 그 금융하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2%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그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으로 유입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관점이 좀 새로운 좀 관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예, 좀 속도가 빨라진다. 좀 점진적 달러 강세에도 미국 기업은 괜찮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은 그 위험자산 강세로 그 미국 국채금리도 시장금리도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서영 의원님은 저는 뭐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2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국제금리 상승 자체가 과연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트럼프의 발언, 그러니까 국채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그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게 좀 크고요. 거기다가 또 뭐 시간 단위 임금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율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결국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다 좋긴 한데 피셔 연준 부의장이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동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들리 총재라든지 대부분의 많은 이제 옐런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재밌는 사람이 이제 블라드 총재. 이게 블라드 총재가 예전에는 상당히 호키시한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싹 바뀌어요. 음. 바뀌어서 2018년도까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까지 얘기할 정도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바뀌어서 12월 달에 한 번 하고 18년도까지 뭐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앨런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 자체의 생각,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서 당장 금리를 인상할 금리 인상 속도 자체를 높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신하는 그런 발언들을 최근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정책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상향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게 올리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 자체를 높이는 그런 과정을 겪기보다는 조금 경기는 개선되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유지를 하겠다. 네. 거기 다음에 앨런 의장이 지난번에 9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 있어 하고요. 네. 유로존 경기가 참 문제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면 4월 달에 결국은 이제 프랑스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5월 달에 이제 2차 투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겠지만 9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9월 달에 이제 독일 뭐 이탈리아 만약에 총선이 빨라진다면 좀 빨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영국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고 이러면 결국은 유럽 쪽의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유지 그 2분기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네. 되면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급격하게 문제 금리 인상을 빨리 해버릴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직까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는 어느 경기 정도로 자체는 보세요?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좋게 보면 좀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경기는 좋은데 네. 여러 가지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도 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규모 재정 정책은 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다. 계속적으로 그 얼마 전에 그 미 예상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게 계속 뭐 어떻게 뭐 미국의 재정 정책 확대 그렇게 되면 뭐 재정 부채 GDP 대비 재정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신용 문제도 부각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래서 국채 발행 한도도 5천억 달러밖에 안 남은 네, 상태죠. 별로 안 남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상하원에서 이제 또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거야 그거야 뭐 공화당이니까 네. 가능하겠지만.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한이문 피리어드도 있는 건데 인프라 투자 좀 하겠다는데 그거 반대할까요? 나 그거 반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일단 우리 이 대표님 얘기 말씀까지 듣고 제가 이제 송곳 질문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가속화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그 땅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얘기 나왔지만 근데 아마 일단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금리를 내년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2번 정도 올리겠다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빨라질 거냐 아닐 거냐가 아마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점도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하고 나서 위원들이 점을 찍어요. 네. 내년 말에 또 내후년 말에 내가 예상하는 평균금리가 얼마다 하고 점을 찍는데 그 점도표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1월 달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했었거든요. 그때 폭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한번 인상했는데 그리고 나서 점도표를 찍었는데 아주 높이 찍었어요. 네 개 찍었죠. 그때는 내보낸다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갖고 1월 달에 폭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도표상으로 보면 2번 정도 아마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나올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트럼프가 땅을 파느냐 안 파냐 엠비터처럼 4대강처럼 땅을 파면 그러면은 뭐 저 인플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땅을 안 파고 마일드하게 가면 아마 2번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난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긴 원할 것 같거든요. 예. 결국은. 예. 그리고 결국은 뭐 강달러를 해야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그래야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먹고 살기 편해지는 거고 뭐 그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제 하긴 할 것 예.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하는 방법 말고도 강달러를 가는 방법은 많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다고 원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렇게 잘 반응 안 하지만 미국은 뭐 재무장관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펄쩍펄쩍 시장에서 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플라자 합의나 뭐 이런 그런 이슈가 꼭 금리 가지고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3번이라고 하는 거를 좀 바꿔볼 생각은 있어요? 우선 근데 그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뭐 미국의 증시나 그런 데 충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가 최근에 좀 오르긴 해도 역사적으로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막 미국 경제에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이 지금 빠른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미국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금리가 강한 달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르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레이거노믹스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를 비교하는 게 레이거노믹스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달러도 강세로 갔었고 기저에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때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올렸고 그래서 강한 달러가 갔는데 지금 이제 관건이 뭐냐면 그럼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노멀한 정도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코스트 푸시 요인이죠. 아니면 환율의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선거 때 계속 주장한 게 뭐였냐면 강한 달러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 너네 뭐 가만 안 두겠어. 뭐 독일, 뭐 한국 니네 맨날 환율 갖고 장난쳐 갖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년 1월 달에 트럼프가 들었으면 강한 달러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세를 뭐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30%씩 매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상품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높인다.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환율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부터 해서는 강한 달러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금리하고 주식시장하고 관계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게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이 여기 이제 서영구 의원님 이제 스트레티지를 하니까 지금 히스토리컬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근데 히스토리컬하게 밸류에이션이 미국은 특히 더 높잖아요. 근데 그 기저에는 뭐냐면 할인율이 낮은 거거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네. 할인율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미국 기업들의 어닝들이 그렇게 안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에쿼티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올라가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빠지죠. 지금. 그렇죠? 예, 그걸 그렇게 보신다.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 기회 비용의 상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볼 거냐, 이 이제 그 둘의 차이인데 지금은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보기보다는 기회 비용의 상승으로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봐서 올라왔는데 예, 더 올라가는 거는 아직은 이제 아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의 기업 어닝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7분기째 상황이거든요. 사실 떨어졌어요.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달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결국은 수출주들이었거든요. 제조업이죠. 러스트벨트죠.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문제는 S&P 500의 기업들의 매출의 한 34%, 거의 40% 정도가 해외에서 수출하는 쪽이고 네. 특히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50% 넘거든요. 네. 거기다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소비재 일부 같은 경우는 80% 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강달러가 가버리면서 이제 그쪽이 계속적으로 부진했었거든요. 네. 결국 이번에 그 끌어올렸던 건 금융주였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주가 처음에는 동반했다가 다시 꺾였고 어저께는 또 약간이나 이 얘기를 트럼프도 힐러리와 더불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종마다 많이 틀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조업 위해서 약달러를 가려고 생각을 할 거다. 약한 달러는 아니라도 여기서 추가로 달러가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죠. 달러는 그냥 있고 스테이 정도 하는. 그 저기 위안화나 이런 게 강세로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트럼프가 들었으면 위안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위안은 뭐 강세겠죠, 틀림없이. 우리나라 원화도 제가 보기에 원화도 그런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원화도 그렇고. 위안화 강세가 뭐 원화는 자동으로 따라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요즘에는 많이 연동을 많이 뛰더라고요. 그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일본 여행 가기 진짜 더 좋아지겠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덩달아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갔지만 사실은 전 우리나라 금리가 덩달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나 장기 금리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원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한계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원화가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렇죠? 수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날 거거든요. 경상수지는 계속 나는데 불황의 흑자가 될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최근 들어서 이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전년 대비 수익 같은 게 6.7%, 원래 마이너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7% 증가를 했고, 근데 10월달 미국의 무역 수지 자체도 대중국 수출 자체가 32%가 급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과의 무역 규모 자체가 우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무역 전체적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는. 예. 뭐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우리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뭐 봐야 될 지표 같은 것들이 뭐 좀 있어요? FMC겠죠. FOMC. FMC는 이미 이제 시장이 다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 속에 네. 만약 거기서 점도표나 아니면 앨런의 이제 코멘트 자체가 혹시라도 나와버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바뀌면. 예. 네. 그게 아닌 이상에서 이걸 제외시켜 놓고 보면 네. 중국입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 네.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가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금요일에 발표가 있고, 이번에 이제 무역 수지 자체가 상당히 개선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산업 생산이나 대부분의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월 대비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보다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참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중국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